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상승론자들 엄청 많았고,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론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관련 업종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오른다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말을 바꾸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자주 다뤘던 권모술수 권 교수님 이런 분들 요즘에 한 4, 5년 하락 예측하고 있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일단은 첫 방송이니까 다 같이 좀 제일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부동산이 떨어질 만한 커다란 이유들, 정말 위험한 상황들, 그런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왜 떨어질까요? 장기적 이유가 있고 단기적 이유가 있는데, 단기적 이유 두 가지, 장기적 이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씩만 나눠서 봅시다. 단기적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인구 감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기적 영향으로 보실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수요도 같은 말씀이에요. 금리 인상이 핵심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리 오를 때 집값 올랐다.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죠. 그랬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금리만 올라서 집값이 오르느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다? 금리다. 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 우리나라 금리가 빨리 오르는 이유는 미국 금리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요? 과거 1983년이나 1987년, 94년, 99년, 2004년, 그 다음에 저희가 경고를 들었던 2015년, 이때도 천천히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속도를 다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죠. 근데 더 올려야 물가가 잡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금리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물가가 왜 안 잡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핵심은 지금 금리가 높다가 아니라 금리는 지금 낮아요. 그런데 과거 저금리에 대해서 이때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금리 앞으로 한참 더 올려야 돼요. 왜? 지금 보면은 볼 것 때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당시에 평균 실질 금리가 플러스 4.4%였다. 그런데 파월의 실질 금리는 평균 마이너스 2.25%로 낮다. 이 실질 금리가 뭐예요? 명목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죠? 근데 물가 상승률 몇 프로예요? 한 6%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3%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거예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 역시도 똑같이 명목 금리가 아닌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 8%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죠? 연말에 많이 올려야 4.5%죠. 그러면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3.5%다. 물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아직 더 높게 나와야 되니까 더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경기 침체로 금리 낮춘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죠. 물가를 먼저 잡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계속 되는데,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으면은 이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길러야지, 병 치료도 안 됐는데 체력부터 기르라고 나가서 운동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아직 물가 잡히려면 멀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내년에 6%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영끌하신 분들이야 내가 낼 수 있는 이자가 이만큼인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도 힘들어지고, 영끌 안 하신 분들도 대출을 많이 끼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그럼 난 다주택자인데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뭘 봐야 돼요? 전세. 여태까지 금리랑 전세랑 관련 없다는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역전세난으로 내가 갭투기를 했어요. 1억짜리 집을 8천 전세 주고 샀어요. 2천 주고.
근데 전세 가격이 7천원으로 떨어져요. 1,000만원 돌려줘야 되죠. 한 채면 1,000만원이다. 두 채면 2천이고 10채면 1억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금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금,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 안전 자산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뭐 실물 자산 같기도 하고, 뭐 금이랑 같은 실물 자산이니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속지 마세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실물 자산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대출 비중이 적은 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금 살 때 영끌에서 금 산다, 영끌에서 예금한다, 영끌에서 달러 산다,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은 다 영끌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무너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부동산이 집값이 왜 위험해지는지. 그러면 금리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거. 아까 계속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환율도 있죠. 환율도 있는데 환율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고, 부동산 한정에서 일만 해서 집 못 사는 경우는요, 지금 잘못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고금리 되니까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동산 PF 대출이 뭐예요? PF가 뭐의 약자죠? 프로젝트, 제가 절대 영어로 못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파이낸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요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요것을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PF, 내가 무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택지지구 사업을 시행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GTX를 만든다, 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PF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공모형 PF, 부동산은 대표적인 공모형 PF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모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부동산 PF, 일단 은행에서 빌리는 건 둘째치고 뭐가 있어요? 선분양. 선분양 미리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걸 가지고 미리 대출을 땡겨오죠.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동산 PF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거기다가 채권 발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채권 발행 왜 늘어난다고 했어요? 저희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왜 많이 필요해요? 여기저기서 터지게 생겼다. 여기저기서 터지게 생겼으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정도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위험하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다 빠지게 생겼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남아있죠. 우리 아직 소상공인 대출 연장 종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도 계속 두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PF 시장이,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PF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죠. 녹화방송 같아요?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레고랜드. 요 사태가 터지면서 지방채 신용이 쑥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둔촌주공 돈 못 구하고 있죠?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8,250억. 왜 조달이 안 되겠어요? 입주권 뚝 떨어진 거 아시죠? 입주권이 왜 떨어졌어요? 분양이 안 좋고 거기에 둔촌주공은 상황이 더 안 좋죠. 몇 세대예요? 12,000세대. 이거 다 분양될 수 있겠어요? 뭐 물론 기본 입주권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나오는데, 지금 분양시장 보면 어때요? 미분양 나고, 특히 가격 비싸면은 안 들어가죠. 대출을 받자니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둔촌주공에 생각하고 있는 비용이 꽤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빌려주죠. 그래서 부동산 PF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 뭐 저희 시작하기 전이나 대기 시간이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분양 지금 받아도 돼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2011년 4월입니다. 부도 공포. 지금 부동산 PF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우그러지죠.
사업이 우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필요해진다. 돈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득 보는 거에서 본전은 찾자. 그러다가 본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자 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다? 미분양 떨이세, 즉 할인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좋게 말하면 부동산 하락에 더 빠른 폭탄을 던졌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요, 지방채 그거 신뢰도 다 떨어뜨려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어졌다. 도산당하지 않느냐. 과거에도 그래서 줄도산 할 거예요. 아마 건설사 쪽에 줄도산 할 테니까. 지금 아까 저축은행 물어보셨는데 저축은행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죠. 저축은행 사태가 왜 터졌냐? 이게 부동산 PF 때문에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줄도산 조짐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손실을 줄인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분양부터 털어내겠죠. 그러면 할인 분양 나오는 거예요. 요즘 슬슬 조짐 보이고 있죠? 분양하는데 할인 분양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할인 분양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를 준다든가 명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부동산 PF 곧 터질 거예요. 저축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PF 터지면 제일 먼저 터질 때가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 금리 6% 8% 이렇게 준다고 하죠. 예금하면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만큼 저축은행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붕괴되는 단기적 이유 두 가지 보셨죠? 금리, 그리고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 PF. 요거 두 개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오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천까지 보장은 해주는데 받기 쉬운 일은 아니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한 1금융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죠.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크게 터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보셨을 테고, 앞으로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10년 뒤에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5년 뒤엔 다시 오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위험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